주민세,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세금 종류 참 많죠. 똑똑한 세금 관리로 재산을 지키는 방법. 은행 VIP 상담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산 관리 전략. 이 시간에 공개합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은행 VIP 상담 전문가 김혜리 세무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에서 VIP 고객님을 상담하고 있는 김혜리 세무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국세 언니, 국세청에서 온 세무사 언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국세 언니. 네, 제가 지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격주로 국세 언니 모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어떤 내용 나누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세금과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세금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자주 바뀌고요. 또 알수록 또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나와서 생생하고 친절하게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하신 게 뜨끔하네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세금과 가까워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세금과 멀리하고 싶은데. 자, 세금 또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방송 중에 TBS 앱 또는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는 경우 있잖아요. 부주의 또는 몰라서. 네, 맞습니다.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내는 경우. 네, 실제로도 많이 있으세요. 현장에서 이런 관련 상담 많으시죠? 네, 실제로 많이 낸 경우에는요. 세무서, 국세청에서 다 그 잘못 낸 세금을 환급을 해줍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딱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딱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상담이 현장에서는 가장 많은가요? 우선은 증여 상담이 사실 단연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망하시는 우리 그 선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상담이 아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실제로 사망자 수가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상속이 3년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네, 기존에는요 한 10,000명 정도 2020년만 해도 10,000명 정도 상속세를 냈는데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1년에? 네, 그렇습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 상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오늘 첫 시간 상담이 가장 많은 증여세와 상속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이 있죠? 네,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것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세는요. 실제로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시기를 우선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상속세는요. 그야말로 돌아가신 분이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때는 시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한테 받는 거는 상속, 네, 살아계신 분한테 받는 건 증여.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둘 다 불로소득이니까 세율이 좀 높죠. 맞습니다. 네, 소득세와 다른 세율과 다르게 10에서 50%까지 세금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넘어가면 50%의 세금을 다 내고 있고요.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요, 받는 사람이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고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이때는 납부는 상속받는 분들이 하지만 세율 구간이 50%대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재산을 합산하니까요. 네. 10%에서 50%다 그러면 천차만별이네요. 네. 그럼 상속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한 2만 명 된다. 네, 1년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 부자들만 상속세 낸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네요. 예전에는 사실 부자들만 세금을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높아져서 예전에는 사실 누가 상속세 냈다 그러면 그 집 조금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다 보니까 집 한 채만 있어도 몇 천만 원씩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규정이 물가를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요즘에 아마 기사에서도 요즘 아니, 상속세 규정을 일부러 네. 물가 반영을 일부러 안 하고 세금 많이 걷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세청 분들이. 이게 사실 25년 동안 세율이 바뀌지 않은 거랑 또 공제가 안 바뀌었다는 점. 말도 안 네, 돼요. 그래서 25년 전 네. 10억 원하고 지금 10억 원이 같습니까? 엄청 다르죠. 그래서 요즘엔요, 그 어머니가 혹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혼자 계신 부모님 혼자 계신 분이 자녀분들이 아파트 한 채 상속 10억짜리 받아도 막 7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상속세는요, 말씀대로 이 현금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6개월 안에 7천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게 전국에서 벌어질 텐데. 참 거기. 자, 상속세 경우에 상속받으면 지금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어도 신고 안 했는데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속 공제가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억이 안 되는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이 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는 거죠. 예. 하지만 상속세가 10억이 넘어가서 상속 재산가액이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를 안 하시면은 가산세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가 맞나요? 우선은 납부세액에 무신고하셨기 때문에 20%가 바로 붙고요. 와. 네. 그리고 지연해서 납부하는 일수만큼 한 1년에 8% 정도 지연 이자가 또 붙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네, 8% 크죠. 국세청은 고리대금 하시네. 네, 세금은 좀 높습니다. 아유. 근데 요즘 다 전산화가 돼서요. 누가 돌아가셨는지 뭐 이거 다 국세청에서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신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고를 네. 기다리지 말고 그냥 국세청이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과하는 결정 기간도 법엔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돌아가시고 나면 6개월 안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국세청에서는 그러고 나서 9개월 안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1년 반. 네. 상속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네. 상속 재산을 확정짓는 일이다. 맞습니다. 사실 세금도 중요하지만요. 네. 이 세금을 계산하기 이전에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이 금융재산은 누가 가져가고 집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협의에 따라서 상속세금이 이제 결정이 되고 누가 납부해야 될지 납부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이 많기도 하고요. 네.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기다려 주나요? 국세청에서? 부득이하게 만약에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신고는 해야 하시고 되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납부자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네. 물려줄 재산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얼마만한 금액으로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24 사이트에서 그 상속인의 원스톱 재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이 상속세는요, 딱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또 미리 증여한 것도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에 네, 증여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만 조회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선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산, 부동산 이런 내용들을 정부 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계속 질문 이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벌초와 등산을 위해서 숲을 찾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색의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한다. 단 음식을 가져가거나 향수를 뿌리지 않는다. 벌이 근처에 맴돌 경우 동작이 큰 행동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천천히 자리를 피한다. 벌이 달려들어 쏘였을 경우 머리를 감싸고 최소 20m 이상 최대한 빨리 도망친다.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한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김혜리 세무 전문가와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보면서 자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15억 상당의 건물과 5천만 원 상당의 선산이 있습니다.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큰딸인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요. 남동생이랑 제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게 될지, 아버지가 건물을 살 때 제가 1억 정도 보태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으면 이 부분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 재산이 15억짜리 건물에 5천만 원 정도 선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딸과 아들 한 명씩 네, 두 명이네요. 네. 네. 특이사항은 이 딸 사례자분이 건물 살 때 1억을 보탰다는 점. 그러면 이제 상속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아마도 이 상속세를 좀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례자분이. 왜냐하면 결론은 한 2억 3천 정도의 세금을 6개월 안에 내셔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지금 우선은 선산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선산에 분묘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2억까지는 또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선산이 이제 그 묘지가 있는 선산이라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고요. 네. 근데 이게 네. 5천만 원 상당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5억의 건물이 지금 있는 거죠. 그게 문제네요. 네, 이 15억이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같이 계셨다면은 어머니 공제 5억 원 그리고 네. 또 자녀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일괄 공제라고 해서 최대 이제 5억 원까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억을 공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례자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지금 5억입니다. 최대한. 네. 네. 그래서 일괄 공제 5억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10억 원이 남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상속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10에서 50%의 세율, 그 누진세율을 곱하게 되면 2억 3천 정도의 세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딸 아들 두 사람 각각에게? 네. 각각? 각각은 아니고요. 합쳐서? 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에 예,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2억 3천의 상속세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자녀분들이 나눠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억 3천을 빼고 나머지를 나눠서 물려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족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금융자산이 없어서 없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예. 그걸로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건물을 팔아야 됩니다. 네. 아니면 본인의 다른 현금으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안 팔리게 되는 게 사실 또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에 있는 토지라든지 네. 잘 팔리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예. 것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6개월 안에 팔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뭐 그 본인의 다른 재산으로 내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연부연납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건물을 담보로 예. 네 세무서에다가 조금의 이자를 더 내면서 예. 나눠서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이걸 급하게 팔려고 예를 네. 들어서 15억짜리 건물인데 12억에 팔았다. 네. 그러면은 그 12억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다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이?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국세청에 있을 때 관련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15억으로 세금 계산이 됐어요. 근데 네. 이걸 팔아서 그 시가 12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사망 후 6개월 그리고 이전 6개월까지만 거래된 것만 시가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 9개월째 팔렸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그냥 무조건 15억으로 계산한 세금 다 내야 되는 세금을 거예요? 내거나 아니면 정말 금매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금매로 파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눈물 나네. 그렇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융재산이 없을 때는 제가 상담해드리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인적 공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들 이게 최근에 좀
수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인적공제 원래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5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자녀 한 명당 계산한 5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5억 원 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6명이 안 되면 거의 이 5억 원 일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인당 5억 원까지 이걸 상향하겠다. 예. 그 발표를 했는데 아직 이제 법이 통과가 되진 않았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되거나 증여된 것만 가능한 거죠. 상속된 것만 가능한 거죠. 내년 1월 1일 네. 이후에. 네, 맞습니다. 통과되더라도요. 소급 적용 안 해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통과될지도 아직 좀 미지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 개정 아니기 때문에 네. 안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야당이 냈으면 통과될 것 같고 여당이 냈으면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인당이 냈으면 될 겁니다. 빨리 통과될 것도 같고. 네, 아무래도 통과가 좀 됐으면 하는 네. 법안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청취자가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사자후님 질문입니다. 선산에 선대묘가 있다면 증여시에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증여시에도. 맞아요. 그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이 선산을 미리 증여한다. 그럼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상속 재산에서 비과세한다고 열거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상속으로만 받아야 되고 네. 선산을 미리 준 경우에는 합산됐거든요. 상속 재산에. 그럴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국세 언니 김혜리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 사례자가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15억짜리 건물 살 때 이 네. 따님이 자기 돈 1억을 보탰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절세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집을 살 때 1억 원을 보내준 거는 증여에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증여가 되는구나. 그렇죠.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증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버지가 잠시 자녀한테 빌렸다가 돌려줄 돈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전체 상속 재산가액에서 또 채무를 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보탠 거면은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차용 증서가 있고 그렇죠. 이게 증명이 되면 빌린 돈이라고 되면 맞습니다. 이제 도움이 되네. 맞아요. 이것도 부모 자식 간인데도 네. 네. 그래서 차용 증서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돌려받을 돈입니다라고 해야 네. 이게 또 채무로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특별히 또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니라 예. 이렇게 가족끼리의 서로 빌려준 돈들은 예. 좀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을 단단히 해 놓으셔야 예. 나중에 채무로 상속재산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빌려준 거다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증여로 간주가 되겠네요. 맞아요. 증여 추정이라는 또 규정이 있어서요. 그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 지금 신고가 안 돼 있다면 그건 또 채무로 또 증여세는 공제가 되는 거죠. 또 신고 안 한 또 불이익을 또 받아야 될 수도 네,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돈 네. 들였는데 뒤늦게 말이죠. 네. 몇 년 지나가지고 그거 채무였어요 하고 막 차용증서 만들고 그래도 돼요? 실제로 또 그런 경우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많이 여쭤보는 있으십니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줄 때 아버지한테 드릴 때 네. 이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느냐 네. 아니면은 아버지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빌려드린 거냐가 사실 중요해요. 아니 지금이라도 그냥 돌려받는 걸로 둘이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나의 마음에는 다시 돌려드릴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채권 채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상속세산에서 빠진다. 아까 1억 원 정도 됐으니까요.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최고 세율이 이분이 30% 구간대거든요. 네. 그럼 3천만 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크네요. 네,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오히려 증여를 했다 하면은 세금만 더 나오니까요.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시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이런 서류들을 좀 갖춰두는 게 절세 방안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례자는 기초공제하고 인적공제 합쳐서 공제를 했는데 다른 공제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기초공제 2억 원 하고요.
자녀 공제 지금 5천만 원 하고 또 원래 그 5억 원의 일괄 공제랑 비교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자녀 공제 이외에도 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그리고 또 장애인 이런 경우 연로자 공제도 다 기타 공제와 같이 기초 공제 2억 원과 같이 합산을 해서 이 5억 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초공제 2억 원과 뭐 장애인 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합산해서 일괄 공제보다 크다. 이게 뭐 한 7억 8억 된다. 그럼 이걸 적용해 주고요. 다 했는데 이 금액이 뭐 3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기본 그냥 5억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 한 명만 있어도 기본 5억은 지금 공제가 되고 있고요. 네. 뭐 6명까지는 계속 5억만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이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이런 정도 있다고 알면 맞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하는 5억과는 네. 좀 작아서 작겠네요. 사실 이게 높아지기가 쉽진 않아요. 네. 만약에요. 그 네. 상속을 해주는 부모님이 빚이 있다. 네. 그러면 빚부터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상속해야 되는 건가요? 세금이나 이런 아까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무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네, 피상속인 채무가 있다면 이것도 상속 재산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총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곱하는데요. 이때는 부채가 있다면은 그 채무나 부채를 다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제3자한테 뭐 빌렸다든지 네. 아니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다 공제가 되고요. 또 세금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 신용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상속 재산에서 차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국세청이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빚 받을 분부터 먼저 받아가시라.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네. 국세청 그다음에 나타나겠다. 네, 그렇습니다. 순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0억 되면은 이제 상속세가 나왔는데 10억 넘으면요. 네, 그게 다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상속할 때 또 절세 전략으로 이런 것도 고려해 봐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제 중에 또 특이한 배우자 공제가 있거든요. 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아니면 5억보다 적게 받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계속 10억 얘기 나온 게 그 일괄 공제라는 거, 그 5억하고 배우자 공제 5억이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 30억 원요? 네. 5억이 아니고? 맞아. 5억부터 30억 원. 네. 네, 다 이 사이에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상속 재산이 2억 3천 이렇게 딱 정해지면요. 납부를 할 때 만약에 어머니나 이렇게 계신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이걸 다 금융 재산은 어머니 몫으로 하고 어머니가 상속세를 전부 다 납부를 해 주셔도 네. 네, 상속세에서는 서로 그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다 납부를 해줘도 네,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서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절세 방안 중에 하나가 금융재산은 상속세를 낼 사람이 네, 가져가서 그 돈으로 네, 상속세를 내는 것도 방안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융재산을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살아계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아서 공제도 많이 받고 그걸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실 수 있는 거죠. 상속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다. 네. 2명 이상이다. 네.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 세금을 못 냈어. 아니면 안 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나머지 사람이 대신 내야 됩니까? 네, 이게 연대납세 의무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재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 세금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상속인이 우리 집은 3명이에요. 네. 그러면 3명이서 누가 납부해도 괜찮은 거죠. 상관없이 네, 국세청은 이 금액만 받으면 돼.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받을 재산,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아무도 안 냈다. 네. 그럼 체납 처분이라고 해서 압류도 들어오고 예. 그런 이제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는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을 한도로 각각 그 비율만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생이 세금을 안 냈어. 그럼 네. 형한테 당신이 내셔 이렇게 국세청에서 압력이 들어옵니까? 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은 서로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상속해주는 부모님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다. 그럼 어머니가 금융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세금을 다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다면, 근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들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그 받은 만큼 비율을 나눠서 내게 됩니다. 자녀들이 내야 될 상속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은 그게 또 증여세 대상은 안 그렇지 되나요? 않습니다. 네, 상속은요, 이 상속인 간의 연대납세 의무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증여는 증여해준 사람이 대신 내면 그것도 증여세거든요. 네. 근데 상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함께 가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은 격주로 각종 세무 상담 해드리고요. 절세 비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국세 언니 김혜리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증여세입니다. 네, 증여세. 이것도 상속세처럼 내년 1월부터 개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7월에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사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으로 같은 법이고요. 상속세율을 증여세율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지금 형국이라서 세율이 같이 낮아질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나온 상태이고요. 실제로 개정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 점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세율 그 개정안은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거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뭐 자녀 공제 5억 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혜택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 증여세율은 지금 1억까지는 10%. 네, 지금 10% 세율이고요. 네. 이걸 2억까지 10%로 해주겠다. 네. 그래서 사실 1,000만 원 정도밖에 세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일반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오히려 30억이 옛날에는 넘어가면은 이제 50% 세금을 냈는데 네. 이 구간을 10억 넘어가면 최대 40%까지 예. 이제 낮추겠다고 하는 거 보면요. 사실 이 정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자산가 이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상속세나 증여세율이 낮아지는 거는 긍정적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낮아지니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증여를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제액은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저희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아마 10년간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6억 원 공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좀 적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사이에 금전이 오가거나 네. 아니면 공동으로 우리가 뭐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이 6억 원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6억 원도 상당히 좀 낮은데 이것도 이번에 많이 상향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손을 안 댄 모양이죠? 네, 증여 공제는 이번에는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녀는 그냥 네. 5천만 원이고. 자녀와 이제 부모님한테 양쪽으로 가는 건 다 5천만 원이고요. 네, 24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올해 초죠. 네. 올해 초에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되었다는 점. 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죠? 네, 요즘에 이제 혼인과 출산할 때 돈이 많이 든다. 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뭐 그 평균 따지면 한 3억 원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집 전세도 얻어야 되고요.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3억 원의 돈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을 또 안 하는 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1억 원까지 각자 이제 남편도 1억 원, 아내도 1억 원 부모한테 받을 때 공제할 수 있도록 1억 원 공제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혼인 공제. 네, 맞습니다. 출산 공제는 처음에는 혼인 공제만 나왔었거든요. 네. 이것도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 이전 네. 2년 그러니까 혼인 신고일 이후 2년까지 네, 이렇게 해서 총 4년 동안 증여를 받게 되면요 부모님한테 1억 원 공제를 해주는데 출산도 우리 장려해주자. 예. 그래서 출생 신고하고 나서 그 뒤로 2년. 예. 이거는 이제 2년만 해당됩니다. 이후 2년만 이제 1억 원까지 또 공제가 되는데 이거는 혼인과 출산이 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다 한도가 이제 1억 원으로. 네. 혼인도 1억 원 받을 수 있고 출산도 1억 원 받을 수 있지만 두 개 합쳐서 2억으로 해주지 네, 않는다.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하나 낳고 또 몇 년 있다 또 하나 네. 낳고 그러면 매번 또 공제해 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2명, 3명 낳으면. 이거는 한 번, 평생에 한 번만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자녀를 장려해야죠. 네, 맞아요. 넉넉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제가 좀 작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줘도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부모 각각
5천만 원인지 자녀가 증여할 때 부모 합쳐서 5천만 원인지 네. 어떤 겁니까? 이것도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할 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그렇죠. 엄마한테 5천만 원. 맞아요. 이거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거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에서는요. 이게 혈육으로 관련된 부모님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까지 다 합쳐서 네. 다 5천 딱 한 번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네, 맞습니다. 이게 아빠한테도 5천 받고 엄마한테 5천 받으면요. 그 뒤에 엄마한테 받은 5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좀 적죠. 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증여는 증여 받은 날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이제 증여를 받은 자가 수증자라고 하거든요. 증여 받은 분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일상에서 크고 작은 증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해와서 이걸 좀 모아봤습니다. 네. 자, 김혜리 세무사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년부터 증여세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미뤘다가 내년에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되게 좋은 절세 방법인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증여를 하셔야 이 법 시행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증여 세율이 낮춰지는 걸 보시고 그때 실제 증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김혜리 세무사님이 증여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번째.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을 할 때 축하금을 목돈으로 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이거는 좀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근데 전국에서 이런 일이 엄청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거 다 증여세 내고 있나요? 실제로 제가 이제 현직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과세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축의금을 아버지가 받고 네. 결혼하는 당사자도 받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받은 그 축의금, 예. 그 혼주 축의금을 받아다가 다 자녀 결혼할 때 보태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때 이게 다 증여인 거죠. 예. 네, 그때 아까 말했던 5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사실 네. 축하금을 그러면 그게 다 딸이 받았다, 아들이 네.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보면요. 저희가 사회 통념상이라는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비과세하는 규정 중에 통념상 받은 거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돈은 아버지 거, 자녀가 받은 거는 자녀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국세청이 구별을 해서 구별을 해서 과세를 했을까요? 그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제가 현직에 했을 때는 이분들이 축의금을 받고 뭐 사실 아무것도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고가의 차량이나 이런 걸 구입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네. 국세청이 그 계좌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녀가 집을 산 겁니다. 네. 집을 샀는데 그 축의금 당연히 다 예. 모아다가 같이 보태서 사잖아요. 예. 그때는 이 아버지 거와 자녀 거를 발라서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전부 제가 직접 받은 거라고 막 우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요. 결혼할 때는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본인들 통장에 들어온 걸 우선 구별합니다. 아버지 직장 사람들, 네. 아버지 친구분 이런 그런 네, 거. 그렇죠. 아버지는 또 아버지 통장으로 사실 네. 받으신 게 많고요. 네. 그 현장에서는 사실 방명록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방명록으로요. 네. 근데 방명록엔 사실 이름만 써 있지 금액은 네. 또 없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분이 뭐 얼마, 이분이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네. 근거로 국세청에서는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혼인 공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공제가 생겼다. 네. 또 자녀한테 증여할 경우에 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돈을 버는 경우, 아니면 못 버는 경우, 이게 증여세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에는 또 비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 이런 걸 내주는 거는 다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부모님이 학비 내주고 생활비 내주고 식비 내주고 이런 거는 그동안 과세를 안 하잖아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하게 비과세인데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네, 통장에 뭐 돈도 꼬박꼬박 넣어주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손자녀, 네. 그 부모님은 경제 능력이 있는데, 너희 손녀 유치원비는 맞아요. 내가 좀 내줄게, 그렇죠. 도와줄게, 뭐 영어 유치원비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해외 유학비 이런 거는 다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국세 언니 세무사님이 가장 많이 받는 증여세 질문 세 번째. 요즘 조부모가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주면은 절세가 많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거 정말 증여세 절세되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이제 조부모님이 미리미리 이제 주는 게 사실 상속세도 아끼고 증여세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부모님이 아버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죠.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그 자녀, 손자한테 네. 본인의 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번 내야 증여세를 되죠? 2번 내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증여세율은 할증이 됩니다. 네. 괘씸하다. 이게 조금 더 내셔. 그렇죠. 절세 방안으로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게 30% 할증이 되거든요. 30% 더 내?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버지 네. 거쳐서 딸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싸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3억 원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결혼할 때 아까 3억 원 든다고 했잖아요. 네. 재산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3억 원을 손자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는 것보다 세액 효과로는 할증을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네, 네. 세금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할증은 당하지만 네. 그래도 두 번 내는 것보단 정리가 낫다.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도 증여를 받고 할아버지한테도 증여를 받고 이럴 때는 증여세 공제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이때도 아까 직계 존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데 네. 이때도 절세 전략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에서는 할증 30% 할증이 붙거든요. 네. 미성년자한테 20억 이상 줄 땐 또 40%까지 할증이 되니까요. 네. 이 공제를 할아버지가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하고요. 네. 그래서 공제를 쓰신 거예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가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시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들으면 아는 걸 알만한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복잡. 그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먼저 주시는 게 좋다. 아니 그런 말이죠. 시부모하고 며느리 관계, 장인 장모와 사이 관계 이거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게 직계 존속을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부모님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고 네. 또 아내 부모님도 그 사위의 사실 부모님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법에서는요, 세법에서는 이 기타 친족으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육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1,00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죠. 너무 적죠, 사실 네. 이 금액도. 예. 네. 그렇군요. 참. 자, 그러면은요. 뭐 얘기는 많겠지만 상여세, 증여세, 절세와 관련한 꿀팁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세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증여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써라. 네, 증여하지 않는다. 네. 차용증 써라. 네, 맞습니다. 아까 앞전에도 차용증 1억 쓰면요 3천만 원 상속세 아낀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서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가족끼리 더 확실하게 해야 과세 당국에서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니까요. 돌려받을 마음이 있다면 차용증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김혜리의 두 번째 꿀팁은요? 네,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미리 주자. 네, 미리 주게 되면요 가장 좋은 게 그 증여 같은 경우에는 재산 가격이 좀 낮을 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면 주식 떨어질 때 이럴 때 증여 많이 하시거든요. 나중에 10년 안에 이제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더라도 이 증여했던 그때 가격, 당시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낮은 가격으로 합산이 되니까요. 이거 나중에 상승될 것 같으면은 미리 하시는 게 사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죠. 상속과 증여세. 김혜리의 절세 핵심 꿀팁 세 번째는요? 네, 상속 공제 총 한도액이 있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이제 요즘 결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미혼인 형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50대에 갑자기 혈액암으로 사망을 하면서요. 네. 이제 가족이 없었죠.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네. 그 부모님이 그 상속 재산을 포기하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아우가 동생이 받게 됐는데 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 공제를 하나도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당 5억이니 뭐 10억이니 했던 그 얘기들이 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요 상속 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네, 알아야 되겠군요. 네. 네. 함께 가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오늘은 김혜리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시간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요. 더 좋은 정보들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네, 앞으로 격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